안녕하세요, 오토그룹 신하섭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볼보 트럭의 대형 트럭이자 베스트셀링 트럭 FH, 그 중에서도 에어로 모델을 시승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도로에서 이 낯선 트럭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에어로 모델의 핵심은 공기 역학 성능을 개선했다는 점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유럽 연합의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탈생한 자동차인데요. 일단 여기 위쪽에 위치하던 볼보 엠블럼이 사라지고 이 아래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엠블럼이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볼보 레터링이 새롭게 들어가게 됐고요. 이 아래쪽은 이 차를 구매한 회사들이 자신네 회사 엠블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모서리도 보면은 상당히 매끈하고 둥글게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공기 역학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일반 모델보다 좀 더 곡선을 좀 더 유려하게 바꿨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 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공기 역학 성능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이번 트럭의 변화의 핵심인데, 저기 위쪽에 CMS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 옆에 거대하게 세로로 붙어있던 거울은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이번 에어로 모델에서 공기 저항을 줄여가지고 연비가 최대 5%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거울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3개 뚫려 있죠. 이 3개의 구멍은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 임시로 물리적인 거울을 부착할 수 있도록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F16 에어로 모델입니다. 저기 위에 대문짝만하게 780이라고 써있죠. 이 차는 최고 출력 780마력을 발휘하는 D17 엔진이 탑재된, 현재로서는 FH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F16이라는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이 사실 F16에서 16이라는 숫자는 16,000cc, 그러니까 이 엔진의 배기량을 뜻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볼보가 최고 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엔진 실린더를 넓히고 피스톤도 교체하면서 이 배기량이 17,000cc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차 이름도 FH17로 바꿔야 되는데, 이 FH16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볼보의 고성능 트럭 상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름은 그대로 F16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00cc지만 이름은 16인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가 된 거예요. 일반 에어로 모델이랑 큰 차이점은 없고, 저 위에 780이라고 써 있고 그 옆쪽에도 780이라는 엠블럼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 아래는 유로6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를 맞춘다는 엠블럼도 따로 붙어 있고요.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자동차는 일렉트릭 에어로입니다. FH 일렉트릭 에어로 전기차예요. 이 배터리랑 모터가 탑재됐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780이랑 마찬가지로 외모는 일반 모델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연기관 모델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전기 모델은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고 대신 이렇게 3줄을 뚫어놨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우리나라 삼성 SDI가 만든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저번에 인터배터리 행사장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차에 외모를 에어로로 바꾼 트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는 기존과 똑같아요. 2170 원통형 배터리가 28,080개 들어가가지고 배터리 용량은 총 540kW에 달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쐐기형 헤드램프가 탑재됐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옆에 보면 파팅 라인이 있죠. 이곳에서는 이 앞에 헤드램프가 더러워졌을 때 워셔액을 분사해주는 노즐이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그릴은 앞으로 잡아당기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열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발판입니다. 이렇게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차가 높이가 4m에 달하다 보니까 이 4m에 달하는 유리를 닫기 위해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옆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걸터 앉아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기능들도 탑재가 됐습니다. 이 위쪽 뚜껑도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제가 손이 모자라서 열 수는 없지만 이 안쪽에도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충전구는 이렇게 조수석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DC 콤보 규격의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최대 급속 충전 속도는 250kW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밟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CMS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이 거울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로 바뀌었지만 모양은 뭐 기존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세로로 길게 놓여 있고, 이 아래쪽에는 조그맣게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그 볼록 거울을 형상화한 모양이 카메라가 있는 것도 똑같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CMS 시스템이 적용된 게 볼보가 좀 늦은 편이거든요.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나 만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오닉 5, EV6 같은 승용차에도 이제는 흔하게 들어가잖아요. 볼보 트럭은 좀 늦게 탑재된 만큼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해서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뒤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차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화면이 움직이면서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패닝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울일 때는 다른 각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다른 각도를 봐야 되는데, 이 차는 간단하게 버튼으로 줌아웃해서 좀 더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커튼을 모두 치고 수면을 취할 때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면은 이 머리맡에 있는 버튼으로 CMS 시스템을 켜가지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보안 관련된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적외선을 활용해서 이 주변을 밝게 보는 나이트 모드도 탑재됐는데요. 일단 기본 모드에서는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등, 그리고 뒤쪽에 있는 램프 주변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여기서 여기 이 버튼을, 해와 달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나이트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모드로 전환하면 딱 바로 이렇게 주변의 나무들, 돌까지 다 보이죠. 이게 운전석 쪽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옆에 있는 차가 뭔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볼 정도고, 보시면은 번호판도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나이트 모드를 키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차의 창문 윤곽, 그리고 루프 레일, 썬루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볼보 트럭에 적용된 CMS는 단순히 카메라 감도를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적외선을 사용해서 이제 야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는 볼보의 로고도 새로운 2D 로고가 적용이 됐고요.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버튼들, 이 모든 것들이 운전자를 향해서 있다는 점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USB-C 타입 단자도 지금 이쪽에 2개가 있고 이쪽에도 2개가 있고 총 이 차에 6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트럭커분들 보시면은 이 위쪽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USB-C 타입 활용해서 뭐 포터블 모니터 같은 거 설치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탑재가 가능하겠죠. 특히 그리고 이 FH를 사는 가장 큰 이유, 이 높은 천장 아닐까요? 이 높은 천장이 되게 높아가지고 제가 키가 183cm인데도 이렇게 서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헤드룸 공간이 나옵니다. 그 뒤쪽에 침대를 위해서 이렇게 독서등도 마련이 돼 있고요. 전자레인지들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는 이런 수납 공간들, 오버헤드 콘솔도 상당히 여러 개, 그리고 많이 탑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무시동 에어컨도 지원을 해서 뭐 추가로 사제 에어컨을 단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시동을 걸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먼저 시승하는 자동차는 볼보의 FH 일렉트릭 에어로 모델입니다. 666마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3개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고요. 굉장히 조용해요. 일단 전기차 특유의 잉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 별다른 진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이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35톤의 짐이 실려있는 상황인데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앞으로 나가준다는 느낌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의자에도 에어스프링이 적용된 만큼 이 지금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하다는 게 진짜 인상적이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실내에. 그리고 지금 차가 굉장히 크고 사각지대도 많은 자동차인데도 확실히 이 CMS 시스템,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차체 곳곳이 전부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왼쪽 중앙선 안 넘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오른쪽 가드레일에 닿지 않게 좀 더 왼쪽으로 붙으라고 혼났어요. 사실 이 차가 들어오기에는, 저 같은 초보 운전자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CMS 시스템에 좀 의지를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네요. 지금 뒤에 두 분의 승객이 타고 계신데 어떤가요? 일단 너무 조용하다. 너무 그쵸. 신기해요. 내가 네. 그 버스 면허 탈 때 타던 차랑은 저 어디가 나. 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거의 승용차보다 조용한데? 지금 배터리가 99%인 상태인데 469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였으면은 한 470km 정도 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참조선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 차 본체의 끝단 그리고 트레일러의 끝단 이렇게 표시해서 좀 크게 돌아볼까요? 네. 이 패닝 기능이 작동을 해서 이제 트레일러가 돌아가면은 사실 거울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화면을 살짝 돌려줘 가지고 항상 트레일러 뒷바퀴 끝이 보이게 이렇게 해줘서 이 코너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카메라는 이 2D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거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선이 3개 생겨서 이 차의 지금 끝이 어딘지, 이 차가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 잘 보여줘서 운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곳에 올라와서 속도를 70km까지 높여봤는데 여전히 뭐 바람 소리라든지 뭐 이런 노면 소음 이런 거는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옆차에서 지나가는 소리는 조금 더 크게 들려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유리가 물리적으로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 대신 이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볼보처럼 이렇게 양산형 모델을 도로 위에 내놓을 수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바닥이 상당히 노면이 거칠고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재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스티어링 휠은 살짝 떨리는데 제 몸은 전혀 떨리지 않고 있어요. 시트에 달려있는 에어스프링이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해주고 차가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데도 제 몸은 똑같은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해줍니다. 이 엉덩이 밑에 달려있는 에어스프링 뿐만 아니라 이 캐빈 자체를 고정해주는 에어스프링도 앞에 2개 뒤에 2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코너에서 하중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차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진 않고 금방 또 균형을 찾아주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지나면서 이 교량 연결 부분에서 차가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 이 진동이 운전자에게 오지 않으니까 큰 차를 운전한다는 부담감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최근에 시승한 자동차 중에 승차감은 진짜 의외로 탑5 안에 들 것 같아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했는데 시속 80km를 넘을 때마다 회생제동을 걸어주면서 차가 지정된 속도를 넘지 않게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차선도 제가 그냥 손을 이렇게 가볍게 얹어 놓고 있기만 해도 이 양쪽 차선을 인식하고 차를 가운데로 집어넣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조금만 차가 처지려고 하면은 조금씩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우리가 승용차에서 봤던 것처럼 양쪽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가운데를 쭉 따라간다기 보다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집어넣어주고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옆에 지금 트럭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공격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 막 선을 넘는다 이 친구. 네? 아저씨 좀 선을 막 넘고 가시는데? Don't do tha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15초 동안 조향을 하지 않으면 계기판상으로 경고를 한다고 하고요. 그 상태에서 15초가 또 지났는데도 조향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소리와 함께 깜빡거리는 불빛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또 15초 동안 운전자가 조향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차는 이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스스로 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긴급 제동처럼 강하게 제동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제동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운전자가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차가 잠긴 곳도 열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긴 내리막길이 들어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아래로 당기니까 마치 내연기관 트럭에서 리타더처럼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주는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이 회생제동 기능은 오토 모드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모드도 탑재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에서 보이실 텐데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손을 진짜 얹어 놓고만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걸로 보아 그립 감지식 스티어링 시스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전식으로 스티어링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답게 각종 편의 사양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이 아이세이브는 여러 가지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사양들을 모은 일종의 패키지 같은 건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별점은 엔진이 TC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이 TC 엔진은 터보 컴파운드의 약자인데요. 배기가스를 단순히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 배기가스의 압력을 통해서 캠샤프트의 회전을 돕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속에서 토크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연료 효율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이세이브 모델은 최대 500마력을 발휘하는 13L 엔진까지 탑재가 되는데 지금 시승하는 차는 470마력으로 디튠된 엔진입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전기 트럭을 타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연기관 트럭을 타는데, 사실 전기 트럭은 너무나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아가지고 조금 이게 트럭이 아닌 거 아닌가, 좀 트럭을 탄다는 실감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디젤 트럭을 타니까 비로소 트럭을 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이 엉덩이 아래서 우렁찬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운전자에게 잘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소리가 막 너무 커서 시끄럽다, 예를 들면은 엉덩이 밑에 엔진이 탑재되는 차로 우리가 흔히 타는 포터가 있죠. 그런 차를 탈 때처럼 시끄럽다,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실내가 요란하다,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니고, 유람선 타면은 약간 저 멀리서 엔진이 돌아가는 둥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우수한 거는 동일합니다. 그냥 약간의 소리와 진동이 더해졌을 뿐이에요. 사실 아까 탔던 전기 트럭이 최고 출력도 666마력으로 더 높고 최대 토크도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나오는 전기차라서 저는 이 디젤 모델을 타면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TC 엔진이라서 최대 토크가 거의 800rpm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TC 엔진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 트럭이랑 비교했을 때 가속하는 느낌, 발진감, 이런 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언덕을 만나서 가속 페달을 살짝 깊게 밟아봤는데 확실히 최대 토크가 좋은 엔진이라서 그런지 기어 단수를 내리지 않고도 충분한 힘을 내서 오히려 속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언덕인데도. 그보다 디젤 엔진의 이 장점은 확실히 계기판에 보이는 숫자의 안정감에 있네요. 아까 탔던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 차지드, 최대 충전이 된 경우에도 뭐 한 400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다고 표시가 됐는데 470마력짜리 아이세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35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숫자에서 오는 안정감이 확실히 좋네요. 지금 이렇게 공기역학이 개선된 디젤 트럭을 타보니까 전기 트럭이 완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이런 식으로 연비를 개선해서 사회 그리고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볼보 트럭이 2040년까지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엔진을 개선하는 데는 사실 이미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미 뭐 DPF에 SCR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는 건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좀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좀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를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한 속도에 거의 다다라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아까는 오른쪽 레버를 당겨서 회생 제동을 조절했다면 이제야말로 진정한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거죠. 일단 지금 시승하고 있는 FH 에어로에는 리타더가 기본으로 탑재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물어봤더니 리타더 시스템이 좀 무겁기도 하고 이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타더를 기본으로 달진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실시간 연비는 100km당 30.4L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 20톤에 달하는 짐을 실은 총 중량 35톤의 13,000cc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쁜 연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좀 최신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 아직 한국 시장에는 인증 관련 문제 때문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세이브 모델이 한국에 출시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승의 메인 DC라고도 볼 수 있는 볼보의 FH16 에어로 모델에 탑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16이지만 17,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780마력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마력 하면은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트럭 제조사인 볼보와 스카니아가 있잖아요. 이 두 회사는 수십 년째 최고 출력 기록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스카니아가 먼저 730마력짜리 트럭을 공개하면서 선전포고를 했고요. 볼보 트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750마력짜리 트럭으로 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카니아는 물러서지 않았고 770마력짜리 트럭을 또 선보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열받은 볼보 트럭이 이제는 FH16 배기량을 1700cc로 늘리면서 780마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트럭을 탄생시켰습니다. 최대 토크는 3800Nm,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단위로 바꾸자면 무려 384kgfm라고 합니다. 이 뭔가 이상하죠? 이 에어로 모델 연료 효율성이 메인이라고 했는데 토크를 이렇게 높이면은 연비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 토크가 높다면은 그만큼 기어의 최고 단수를 오랫동안 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 그리고 크루징하는 상황에서 연비가 더 향상된다고 해요. 진짜로 이 차의 힘이라면은 아까 시승했던 일렉트릭 모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초반 반응 속도도 좋고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000rpm부터 최대 토크는 1700rpm부터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That's why I said straight. Good. 이렇게 무거운 짐을 탑재하고 있는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순간에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도로 흐름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뿐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트럭이라면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RPM이 좀 낮게 유지가 되는 게 보이네요. 한 1000rp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게,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고성능 차일수록 좀 더 시끄럽고 진동도 많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럭도 780마력이나 되면 좀 시끄럽거나 엔진이 막 덜컹거린다거나 덜덜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정숙한 느낌이고 진동은 확실히 더 적습니다. 지금 이전까지 시승했던 모델들은 그래도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랑 에어 스프링이, 이 시트 에어 스프링 덕분에 이 몸의 진동이 전해지는 거는 매우 적었지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진동들이 조금씩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80은 도로 노면에 의해서 느껴지는 진동은 있는데,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나는 지속적인 떨림, 이런 거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진 자체가 충분히 강력하다 보니까 RPM을 낮게 사용하다 보니까 진동이 더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VDS, 이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 이 VDS 시스템이 이 덕분에 스티어링 휠이 진짜 가벼워요. 그 영상에서 햄스터가 스티어링 휠을 돌린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심각한 연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티어링 휠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무지막지한 출력을 내는 괴물 같은 트럭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강력한 만큼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출력도 강력하지만 이 엔진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해요. 어제 볼보 글로벌 담당자가 저에게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은 엔진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이 뭐 710마력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780마력 출력인데 제동 성능이 710마력이다. 상당하죠. 이게 일반 승용차라면 모르겠지만 상용차잖아요. 무거운 짐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 차주들에게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엔진 브레이크 성능이 강력하다, 이런 점도 이 차를 구매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470마력짜리 트럭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780마력짜리 트럭을 타보니까 이 차의 존재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경쾌하고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달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운전하고 싶어요. 운전을 하는데 가속, 감속 전부 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니까 운전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분명 이렇게 커다란 차, 길이가 20m가 넘고 폭도 2m가 넘는 이런 거대한 차를 몰게 된다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왼쪽 거울도 꾸준히 봐야 되고 오른쪽 거울도 꾸준히 봐야 되고
옆에 있는 저 볼록 거울로 차선을 넘진 않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분주하게 하는 와중에도 운전이 즐겁습니다. 야, 제가 상용차를 타면서 운전이 즐겁다는 얘기를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진짜 즐겁습니다. 야, 사실 승용차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수준의 자동차를 왜 굳이 사지? 돈 아깝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했는데, 이 트럭에서 그런 생각은 절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비싼 트럭이, 강력한 트럭이 좋긴 하네요, 진짜. 지금처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을 때는 이 IC 시스템이 도로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맵 데이터, 그리고 현재 실시간 주행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차의 기어 변속 단수나 엔진의 RPM 이런 걸 결정해 주거든요. 지금은 긴 내리막이 예상됐으니까 타력 주행을 하는 상태로 긴 시간을 자동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를 통해서 속도도 충분히 붙이고 기름도 절약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거겠죠. 아쉽게도 이 IC 기능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뭐 지도 반출과 관련된 뭐 민감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증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당장 이 기능이 한국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유럽 현지에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니까 정말 얼른 이 기능이 한국에서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연비는 100km당 32.4리터입니다. 출력이 높은 만큼 기름을 많이 먹는 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배기량도 아까 그 차는 13,000cc였는데 이 차는 17,000cc잖아요. 배기량 자체가 이미 뭐 4리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낮은 건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도 제법 차이가 나요. 아까 그 차는 뭐 3,000km 가까이 찍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는 한 85% 정도 남은 상태에서 1685km가 찍힙니다. 아마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2000km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뭐 엔진도 크고 출력 차이도 어마어마하니까, 아까 470마력이랑 엔진 출력 차이가 310마력인데 뭐 이 정도 차이는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이번 출장을 통해서 제가 이 대형 면허 그리고 대형 견인 면허를 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있네요. 아, 제가 언제 또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날이 올까요, 진짜. 사실 뭐 제가 이 대형 면허 그리고 대형 견인 면허를 한 번에 따면서 학원에서 한 14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아, 오늘 이 경험만으로도 14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그 이상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이에요. 자, 지금까지 볼보 트럭의 베스트셀링 모델 FH, 그 중에서도 공력 성능을 끌어올린 에어로 모델을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승한 FH 에어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엔진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공력 성능을 개선해서 연료 효율을 끌어올리고 배출가스를 줄인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한국 도로에서도 FH 에어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